한 30분씩 정도 해서 그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천경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실천교육 교사 모임 그 활동 그 이제 설명해 주시고, 최근에 이제 활동하시는 내용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 예, 네, 실천교육 교사 예, 모임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예, 4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예, 있는 청경호라고 합니다. 예, 네, 제 전공은 뭐, 일단 초등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담 그다음에 긍정심리 이렇게 공부했고요. 네, 긍정심리를 지금도 사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대부분의 이론은 사실 이제 긍정심리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천교육 교사 모임은 사실 교원단체를 만들려고 시작한 모임은 아니고요. 네, 그냥 교육에 대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들, 아이들 가르치면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큰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육 이야기라는 전국 단위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가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해서 오후 저녁까지 예, 뭐 연수 기록도 남지 않고 자비로 자기 시간 들여서 연수 준비하고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이제 매 회마다 거의 한 3, 400분씩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계속 그런 모임을 이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예, 행사가 계속 이제 저희가 그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보다 우리가 회비를 좀 걷고 하자라고 해서 이제 모임 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통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모임 이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모임 이름도 사람들에게 이제 공모해서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라는 이름도 정하고 거기 이제 CI도 저희 이제 그, 네, 그런 이미지 같은 것도 모임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이미지도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라는 단체에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원단체를 만들어 볼까라고 했는데 이제 어 법이 없더라고요.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 또는 법률이 없어서 현재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교총이 독점하고 있다라는 걸 그때서야 이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법이 없어서 법의 교원단체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고요. 정교조랑은 조금 다른 게 정교조나 교사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원 노조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주로 가입을 하는 반면에 저희는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네, 가입하시는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직분도 계시고 저희 뭐 지역아동센터장님도 계시고 뭐 장학사, 연구사, 교감,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이제 교육을 중심에 놓고 많은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그걸 법과 제도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교원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시청교사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MD랑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이제 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권은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교육권이 될 것 같고요. 교육권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교육이라는 글자로 풀어서 보면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를 씁니다. 사실 교사의 역할 그리고 부모의 역할 이게 합쳐져야만 교육이 완성된다라는 걸 이미 교육이라는 글자가 설명하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학생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교사와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제 그 교사의 전문성보다는 부모의 친권이 우선하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년도, 21년도에 교무부장을 했었습니다. 교무부장을 하면 1학년 입학할 아이들을 예비 소집 때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취학 면제 또는 취학 유예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신청 사유는 대부분 이제 그 홈스쿨이 되게 많고요. 홈스쿨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 2년에 걸쳐서 저희 7집을 만났는 가정 방문 가서 만났는데 전부 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양성평등 교육이 본인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호자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아이를 홈스쿨링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어, 그러려면 홈스쿨링 교육 과정에 대한 저희가 검증을 하는데 되게 빈약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치겠다고 결국 이제 의무교육 위원회라고 하는 그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서 결국 이제 그 취학 유예 또는 취학 면제를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뭐 일주일마다 가정 방문해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원의 관리를 이렇게 넘어가고 가고 다음에 다시 이제 취약 통지서를 내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어, 이처럼 이렇게 친권이 전문성에 우선하는 사례가 이미 입학할 때부터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나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진단받게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 아이가 특수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특수교육 대상 아동으로서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 권유를 했을 때 보호자가 거부하면 저희가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학년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방과 후에 남겨서 교과 보충 지도를 하려고 할 때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네, 교과 보충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딱 요 키워드로 딱 정리가 되죠. 교육의 전문성보단 보호자의 친권이 우선하는 사회. 그로 인해서 누가 그 피해를 입게 될까요? 결국 네, 학생들이 아닌가. 학생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국가교육위원회 교권보호 특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장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한 언론사의 논설위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권보호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교사들의 자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선생님들은 무슨 성찰을 하고 있나? 저도 동의합니다. 교사들의 성찰이 필요하죠. 저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호자의 그들에게 어떤 사전에 안내도 없이 갑자기 그 수업 시간을 중학생들인데 45분 수업을 40분으로 한다든지 또는 어떤 학교 행사가 있으면 45분 수업을 30분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줌 수업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싹 다 모든 수업을 다 어, 콘텐츠 수업으로 한다든지 아이들에게 되게 무관심하게 보이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수시로 어, 보여줘서 아이들이 도대체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못 느낀다든지 또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징계를 내릴 때 원칙이 없다든지 아이들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칙으로 학생 인권을 탄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여전히 많은 학교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 악순환이 될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닌가? 뭐 견책, 감봉, 또는 뭐 직위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런 선생님들이 보면 저도 뭐하러 교단에 서 있지?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교사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전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 수업 중에 안전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는 보통 이제 학교안전공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치료비 등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에 대하여 교사 개인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용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우셨죠.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아이들이 이 체육 활동을 하다가 한 여학생이 공에 그 눈에 맞아갖고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호자가 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죠. 뭐 그거는 그 교사가 했다라고 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과학 시간에 과학 실험 수업을 하다가 어, 아이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다친 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소송을 거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예 학교에서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학생들에게 어, 칼과 그 커터 칼이 있죠. 연필 깎는 칼 또는 가위 이런 것들이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칙으로 아예 그냥 그런 걸 정해놓은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걸 들고 있다가 스스로 다치거나 또는 친구가 다쳤을 때 그렇게 큰 만약에 그런 부상을 입게 되면 선생님들이 소송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을 아예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네,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교육적으로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교육 관련 특별법 같은 것들이 제정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폭법을 말씀드리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법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법이 개정된 때마다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은 대부분 전부 다 학교폭력 사건들입니다. 이 학교폭력 사건들이 생겼을 때 다 관련 법들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목소리가 주로 반영될까요? 네, 피해 학생입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이렇게 정규모포로 그렸을 때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입는 가해를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쪽 그룹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 그룹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그런 학폭 사례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교실에서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따돌리고 뭐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런 장면의 학폭이 이렇게 이 수많은 아이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만둬야 되겠죠. 전부 다 저라도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다 요 그룹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피해 학생 중심의 네, 피해 학생 중심의 법 개정이 과연 이 모든 아이들을 위하는 이 모든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법일까? 라고 하는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은 글자를 그냥 그대로 풀어보면 배울학자의 학교 글자를 씁니다. 학교 글자는 나무 목자의 사귤 글자를 씁니다. 자연에서 친구와 사귀는 법을 배우는 곳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언론사에서 또는 수많은 사회에서 지금까지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은 전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처벌입니다. 즉시분리, 그 다음에 뭐 정하, 뭐 강제 전하, 또 뭐가 있었죠? 생기부 기재, 학폭 사건에 대한 생기부 기재, 이게 전부 다 처벌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요, 모든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그 어떤 내용도 이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가해 학생마저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길러내도록 하자라고 하는 논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 중심의 학교 교육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그러면 교육부 직제가 바뀌고요. 직제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교육부 사업이 바뀝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장관의 관심사, 정치권의 관심사에 따라서 교육행정 조직이 움직이고 그것에 맞춰서 학교 교육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교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이것에 더해서 이 아이들을 키우신 학부모님들이시라면 대부분 아이들이 연말에 그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온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교육적으로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를 측정하는 건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비전문가인 교사, 아니,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만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데 예, 지금까지 모든 학교는 전부 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근데 이게 있을까요? 네.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폐해도 있습니다. 교원능력 개발 평가의 서술형 평가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초등 같은 경우에는 덜하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심각한 모욕에 시달렸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었죠. 네. 얼마 전에도 성희롱을 당한 그런 여선생님이 계셨고, 결국 그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시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험의 생활지도 협의보다 학교에서는 업무 협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행정 중심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가고 나면요, 업무를 진행하느라고,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느라고 학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못합니다. 할 시간이 없죠. 네. 제가 아니, 오늘 제가 맡은 업무로 온 공문을 봤는데요. 공문 번호가 26,000입니다. 26,500이 넘었습니다. 한 해 동안 3월부터 지금까지, 아니,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공문의 번호가 26,500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날수를 따졌을 때 하루 평균 몇 개나 발송한 것일까요? 네. 어마어마한 수죠. 네. 이렇게 많은 공문을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산도 해야지. 이건 접수받은 공문의 수고요. 생산하는 공문의 수도 몇천 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업무에 주로 초점을 두어야 하니까 누구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학생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네. 교사를 모욕하고 불신하는 사회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수업, 생활지도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의를 걸고 이의를 제기하고 보호자들의 요구, 보호자들이 개입합니다. 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활지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7월 28일 서유초 선생님이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건의 계기가 누가 무엇에 개입해서였을까요? 네, 보호자가 교실 내에 일어난 학생 간 갈등 사안에 대하여 보호자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교사를 불신하죠. 그리고 교사를 모욕합니다. 함부로 말하죠. 얼마 전에는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 단톡방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자조를 합니다. 아이들 1시간 가르치는데 한 아이당 몇백 원이다. 어, 우리가 돈 받은 만큼만 가르치자라고 왜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회의적이 되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성을 폄하합니다. 여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여성에 대하여 대단히 폄하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 서희초 선생님이 남성이었다면 어떻게 대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교직사회의 대다수, 약 70%에서 7, 80%는 전부 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를 거시는 학부모들이 여선생님, 여성을 대할 때랑 남성을 대할 때 목소리의 톤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건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죠. 제가 교무부장을 하면서 저희 실무사님이랑 통화하신 분이 저랑 통화할 때 태도는 대단히 정중했어요. 실무사님은 여성이셨고요. 저는 남성이거든요. 여성조차도요, 여성을 대할 때와 남성을 대할 때 다릅니다. 네. 학교 구성원의 대다수가 지금은 교장, 교감 선생님조차도 대부분 여성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교는 단 한 명의 남 선생님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로서 교육권을 누가 얼마나 지켜주고 있을까요? 글쎄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와 가정이 협력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이미 다 갖춰져 있거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애착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변합니다. 이 애착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의 정서, 인지, 신체 발달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애착이라고 하는 건 이 개인이 이 보호자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교사, 친구, 이웃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면서 변화해 나갑니다. 이 애착의 변화는 즉 관계의 변화거든요. 만 11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는 아이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만 11세, 즉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4, 5, 6 중학교 2학년을 정점으로 해서 서서히 이 또래 행동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요 시기에 미성숙한 아이들끼리 몰려다니거든요. 이 미성숙한 아이들이 몰려다니는 요 시기에 아이들이 모여다니지 말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모여다닐까요? 몰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발달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모여든 아이들 각자의 보호자와 부모와 교사가 1대1의 사회적 관계를 맺어두면 이 아이들이 어긋날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일관된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했을 때 아이들에겐 또래 집단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회성의 획득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려면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예, 내가 잘 배웠는지를 익히려면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또래 집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 11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 11세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보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함께 어울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이 약 2.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족보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 교사보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미성숙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주변에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필요하죠. 이 성숙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요. 2003년, 2004년에 약 4천 건 정도 됐었습니다. 2022년에 5만 건인가? 로 늘었어요. 거의 몇 배죠? 10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다. 아동학대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양육, 그, 의 태도가 나빠졌다라는 걸 뜻할까요? 보호자의 양육 태도가 매우 심각하게 나빠졌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부모들이 왜 이렇게 아동학대를 자주 일으킬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건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 교사들 사이에서도 아동학대가 대단히 이슈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 그들의 기소율이 1.4%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1.4%, 100% 기소했을 때 그 중에 약 1.4%만이 기소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무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호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거든요.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실은 학교와 가정이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가 다 아동학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양육하려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이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법을 배울 곳이 없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집 밖에 나와서 이웃끼리 만나서 아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요즘에 사춘기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즉시 자주 간격을 좁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대단히 많았죠. 그리고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그런 이웃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웃끼리 서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이 공동주택 거주하는 사람들의 최대 고민이 뭘까요? 층간소음입니다. 네. 벽간소음, 층간소음이에요. 이웃 간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네. 옆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집에 어른이 안 계시면 옆집에 가서 친구랑 같이 놀거나 뭐 옆집 아주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웃이 하나도 없죠. 사회가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다 학교로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 이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 주변에 아이를 키우면서 이 고민을 나누고 묻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이웃들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들이 주로 의존하는 게 두 집단이죠.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제 오은영 박사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왕의 DNA 같은 비과학적인 방식의 이 양육 방법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학벌을 뒤에 두고 그런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를 두고 그 개인의 개인적 경험, 개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양육 방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런 부적절한 방식 그리고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방식 정작 보호자로서의 역할은 습득하지 못한 채 요 오은영 박사와 같은 역할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이런 일들,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실천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예,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된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와 같은 역할을 교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형식의 보호자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학교가 설명을 해주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의 안에서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고민들을 나누고 그 고민을 해결한 여러 선배들의 이야기 또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실천한 결과를 다시 갖고 와서 학교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학교 중심의 이런 교육과 관련된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는 협력체를 만들면
그런 서로 상호 간의 신뢰를 좀 더 구축할 수 있고, 교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까 이제 교사들에게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실에서는 아이들을 수업하고 생활 지도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과 생활 지도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교사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죠. 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 교육에 대한 철학, 이것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검증을 1차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거치죠. 보통 어디서 거치느냐? 저희가 시험을 통해서 거칩니다. 시험이 통과한 다음에 현장의 발령을 받고 나서 각 교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이나 교육에 대한 철학들이 어떻게 검증되어야 하느냐. 현재 학교 구조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더 잘 지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면 좋은지를 논의할 만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업무 중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육 행정 중심의 학교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할 만한, 논의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무부장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이걸 했었습니다. 각 학급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하여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고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모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래서 그 중에서 꼭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걸 실천해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한 다음에 그 다음 모임에서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또 어떤 빠진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더 채워야 되는지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교사 공동체 전체의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컨퍼런스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그럼으로써 특히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올해 학교를 처음으로 옮겨서 이제 1년을 지냈는데 이전 학교에서 5년을 지내다가 학교를 옮겼습니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어 제가 맡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새로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동료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아이에 대한 관심사, 아이에 대한 특징, 아이에 대한 정보들을 들었을 때 이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교사들 사이에서의 컨퍼런스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고, 또 하나는 부모, 즉 보호자 공동체가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랑 성남에 있을 때 두 학교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공부 모임을 했었습니다. 1년에 12번, 한 학기에 6번씩 해서 같은 책을 읽고 읽은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나누고 그 구절과 관련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하면서 겪는 어려움,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오해도 풀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호자로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그 부모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이런 보호자 공동체가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되게 여러 가지 저희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그, 이제
질문은 일단 한꺼번에 다 이제 이윤경 선생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요. 이윤경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저기에서 저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음,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은경입니다. 음,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네네. 청경 회장님하고는 되게 친해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이 쓰신 뭐 교사의 말공부라는 책도 되게 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나 또 일반 학부모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요청해서 강의를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실천교육 교사 모임의 선생님들하고 사실 이제 교육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협력하면서 저도 사실 교육 현장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그 방향으로 저희 단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서로 의논하면서 뭐 교육부라든지 국가교육회의라든지 이런 데 계속 제안을 했던 네, 그런 역할을 같이 해왔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교육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네, 교생 실습까지만 나가보고 교사는 안 했습니다. 네, 대신 그 사교육 업체의 홍보팀에서 네, 그 공교육의 틈새를 공략하는 일들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교육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허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는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활동을 주로 하고 학부모 회장이나 학원위원장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제가 학부모 활동을 하게 된 계기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학교를 좀 변화시켜야겠다. 근데 선생님들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의식이 있는 학부모 몇 명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의 좀 방향을 잡아주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어떤 집단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참교육 학부모회라는 데를 들어왔고요. 참교육 학부모회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교조가 창립되던 해에 만들어진 학부모 단체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학생들이 하지 못한 그런 그 경쟁교육 시대에 자살하는 사건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교조 선생님들이 이제 해직을 많이 당하셨죠. 학생들 편에 섰다가. 그때 저희는 우리 선생님들을 돌려주세요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때 이제 고등학생들, 네, 고운이라고 불리는 고등학생 운동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운동이 같이 이제 어, 불이 지펴져서 그때 저희가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는 나이가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금 8년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학교 안에 있을 때부터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나와 있는 심의위원까지 8년째 학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 지금은 이제 학교폭력 생존자라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천경훈 선생님은 이제 그 긍정심리를 공부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회복적 정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아까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 역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엄벌주의로 간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나아지거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좀 더 그 피해자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또 우리 공동체가 입은 피해에 중점을 두어서 회복적 정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복적 정의 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 지금도 학교에서 그 관계가끔 프로젝트라는 것을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계가끔 지원단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속 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라든지 또 학교 폭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공제회 이런 것들을 계속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데에 하나의 큰 원인은 학부모 교육을 학교도 안 하고 교육청도 안 하고 교육부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이 아동학대 처벌법이 어떤 그 식으로 이렇게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그냥 신고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교권 침해가 어떤 것들이 교권 침해인지,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학교 폭력인지 아니면 안전사고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가장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늘. 네. 그냥 공부에 대한 거, 뭐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면 아직도 꽃꽂이 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학부모 대상에.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협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그 학부모가 정말 자녀를 교육시키는 양육자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에 필요한 교육들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몇 가지 교육은 학부모 교육이 의무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뭐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있고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의무화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사회 구조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네, 직장에서 유급 휴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총회에 나가는 날이라든지 학부모 교육을 받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좀 제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도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 서희초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학부모들을 그동안 이제 교육의 삼수체 하나라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대화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쫓겨났어요.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그 배제해야 되는 악성 민원인이 되면서 이제는 전화 상담을 하려고 해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전화가 다 녹음이 된다고 하고 민원실에 대기를 해야 되고 민원실엔 CCTV를 두겠다라고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각 교육청들이 이런 고시를 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부모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이제 학부모의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약 시스템은 또 안 갖춰놨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사실 저도 그 시댁이 저랑 남편 빼고 다 교사거든요. 중등교사가 두 분 계시고 초등교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네,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학부모 강의를 갈 때 늘 선생님들의 고충을 말씀을 드려요. 학교 폭력을 선생님들이 은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법이 선생님들이 절대 개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한테 이렇게 왜 안 해주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놀다가 다친 것은 선생님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도 집에서도 다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고, 다행히 이런 것들이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곳에서 다 치료비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선생님 탓을 할 게 아니라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 지금 페이퍼가 너무 많은 거 사실이에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그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도 다 이거를 그냥 전산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위로 바로 결제를 올려버리면 되는데 일반 회사들은 다 전자결제나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안전공제회도 그냥 보험회사 같은 데는 그냥 영수증 이렇게 그 전자서류로 첨부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 선생님들은 다 종이로 출력해서 학부모 사인을 받아서 결제를 받아서 올리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만 몇천 건의 공문을 다 처리를 하시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아이들이 건강검진한 것도 선생님들이 받아서 나이스에 다시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하다가 아이들 키가 줄기도 하죠. 오타가 나기도 하고. 이런 쓸데없는 업무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 서류도 5년을 보관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산화하고 없애달라는 것을, 제가 이제 실천교사 모임의 정책을 하고 계시는 이제, 그분하고 같이, 교육부에도 계속 항의를 했었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2015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일반 행정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 교육행정을 같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행정이 솔직히 일반 행정에 비해서 어떤 그 교수님은 뭐 5년에서 10년이 낙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직도 종이로 계속 돌아가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행정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 모르시거든요, 다. 뭐 선생님들 그냥 애들 가르치고 뭐 4시 반에 퇴근하니까 뭐 시간 많이 남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쓸데없는 업무가 많고 그래서 이걸 제가 학부모 교육을 할 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왜 바쁜지 그리고 왜 선생님들의 업무폰이 필요한지. 네, 그래서 어떻게든 선생님들 편에서 좀 도와드리려는 일을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돼서 네, 저도 제가 이제 오늘의 교육이라는 책에 그런 것들을 좀 썼습니다. 기고를 했는데 그 글을 보시고 네, 김재한 편집국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제 화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부모 이야기 편을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쓴 글의 제목은 네, 학부모 탓이 아니라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네, 적었습니다. 네, 음, 보시면 학부모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어요. 이게 뭐 이제 저희 단체가 했던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학부모는 전쟁 때에도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는 네,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벽돌을 날랐고요. 네, 십시일반 모아서 선생님들의 봉급을 이렇게 채워줬던 게 학부모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학부모들은 계속 이제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뭐 후원자, 기부자 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죠. 하지만 학부모가 했던 역할들이 우리 교육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육성회비나 학교 운영지원비처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도 계속 학부모한테 걷었던 돈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폐지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상급식, 예, 지금은 이제 그 의무급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외에도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다 무상입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비도 안 내고요. 그다음에 그 등록금도 안 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체 학년에 무상급식이 다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상교육까지 이뤄낸 것도 다 사실 학부모들의 역할이 컸던 거고요. 네, 그리고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는 청탁금지법도 제정이 돼서 지금은 네, 이제 학교에 빈손으로 가도 됩니다라는 그런 네,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부모의 조례가 전국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그중에 딱 한 군데 대구교육청을 뺀 16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의 조례가 다 제정이 돼서요. 이제는 교장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학부모회를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학부모회가 임의 조직일 때는 그냥 학부모회를 없앨 수도 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근데 이제는 학부모회를 반드시 두어야 되고, 네, 학부모회는 네, 의무, 네, 그렇게 설치 기구로 그렇게 됐습니다. 학부모의 교육권을 아까 천경훈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학부모라는 이 개념은 사실 선생님들도 학부모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유초, 중고 학생이 요번 올해 그 교육부가 발표한 기본 통계에 보면 57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570만 명이라는 건 보호자가 곱하기 2를 하면 네, 부모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정에 뭐 다자녀도 있고 그렇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전국에 한 1000만 명의 학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명 중 1명은 학부모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직업이 교사든 교수든 네, 그리고 뭐 교육 공무원이든 누구든 다 학부모다. 싫어도 학부모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네, 그래서 그 교육기본법에는 이 학부모는 네, 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네,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들어가고 학부모회에 들어가고 또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도 들어가고 각종 교육참여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던 교권보호위원회도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에 학교에 이제 교육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서희초 때 사실 이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네, 여러 가지 이런 언론 보도 중에 딱 이 사진을 보고 와, 학부모가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다라는 문구가 적힌 네, 버스였었던 것 같아요. 아니, 트럭에 이 문구가 딱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5명 중 1명이 다 살인자라는 얘기네. 네, 그런 마음이 들고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네.
그 학부모 혐오에도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사실 여성 혐오가 학부모 혐오에도 해당이 돼요. 네, 특히 초등교사가 대부분 여성이라서 네, 더 공격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학부모도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제 치맛바람이라든지 이기적이라든지 뭐 심지어 매새끼 지상주의까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네, 이런 식으로 학부모를 비하하고 학부모를 혐오하는 네, 학부모를 폄하하는 이런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 역사 일에 사실 학부모를 존중하거나 뭐 학부모를 말로는 주체라고 하지만 뭐 학부모의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라고 포털에 검색을 하면 요새는 이런 게 뜹니다. 뭐 교권 침해 사례 모음, 진상부모 체크리스트, 학부모 갑질 모음. 네, 근데 여기서 학부모 갑질 모음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학교에서 아이가 이래요라는 거,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요라는 게 이런 진상부모가 하는 멘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장애부모 연대하고도 계속 활동을 하는데 장애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라는 말이 왜 이게 진상부모의 멘트인지 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장애부모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안 그러던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건 정보를 좀 주세요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다. 왜냐하면 이 장애 아동이 환경이 좀 다른다든지 아니면 그때 상황이 뭔가 아이한테 좀 이 도전 행동을 유발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장애 이해 교육 안 하잖아요. 저는 장애인의 교육 필수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학부모도 받아야 되고요. 아이들도 받아야 되고 선생님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애 학생이 하는 행동이 학교 폭력이 아니거든요. 네, 고의성을 갖고 있는 학교 폭력이 아닌데 이 반의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건 장애 이해 교육을 안 받아서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는 이런 도전 행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이런 당사자 간의 불신이 이렇게 서로 이제 뭐 갑질 부모라든지 진상 부모라든지 네, 이런 말들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단골 멘트 중에 아이 아빠 멘트가 있습니다. 이 아이 아빠를 등장시키면 왠지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별에 따른 위계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데 이게 학교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여성 교사에 대한 혐오, 여성 학부모에 대한 혐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남자를 등장시켜서 실제로도 아빠가 얘기하면 더 먹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남자 교사가 대응을 하면 주춤하는 거랑 똑같이 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는 이제 비전문가라고 인식을 하는데 학부모 중에는 교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 수가 1000명입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 중에는요. 교원단체의 임원분도 계시고요. 네, 시민단체 대표도 계시고 심지어 어느 정당에 네, 입후보하셨던 분도 계세요. 근데 유독 학부모라는 입장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우리 학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립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학교의 이런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뭐 후보로 후보했던 그분은 또 이런 전문성을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 교원단체의 그런 임원분도 이거는 이렇게 뭐 좀 접근하세요라고 저한테 조언해 주실 수 있는데 늘 이런 상태에서는 또 학부모라는 그런 그 명찰을 달고 자꾸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바꾸고 뭔가 이렇게 교육을 좀 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에 같이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부모 연구도 사실 너무 일천해요. 지금 이제 그나마 유일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1980년대생 학부모라는 이런 자료인데 이것도 2020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가 시작된 해였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학부모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학교 현장도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면서 관계 맺기에 굉장히 큰 네, 이런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3년이 후퇴했고, 네,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고, 학부모 간에도 소통이 없어졌어요. 선생님들의 공부 모임도 없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의 이런 공동체 모임도 없어졌습니다. 혁신학교에서 늘 하던 다모임도 없어졌고요. 네. 근데 지금 이 80년대생 학부모라는 게 유일한데, 실제 학교 현장은 이걸 그대로 무슨 출생 연도로 적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가 작은 학교냐, 거대 학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주거 형태가 아파트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사는 지역이 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네, 그리고 심지어 고교 평준화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초등이냐, 뭐 중등이냐, 그다음 저학년이냐, 뭐 6학년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인권 감수성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네. 그리고 이 학부모의 성향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근데 이걸 그냥 1980년대생 학부모, 1980년대 학부모는 뭐 정보에 민감하고 뭐 개인적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 교육을 나가면 교장 선생님한테 꼭 여쭤봐요.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 어떤 특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학교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도와드려야 될까요? 어떤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학부모님들께 인식 개선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학부모는 이래요 라고 얘기를 못 하세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학부모는 교장 선생님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부모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기피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1년차, 2년차 저경력 교사들이 학부모회를 담당을 하니까 계속 이제 그 학부모의 좀 그런 있거든요. 어디나 민원인은 있고 어디나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극성 학부모를 대응하지 못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어떻게 인식이 바뀌었냐.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수업이 그대로 가정의 공개 수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청경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실시간 수업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 유튜브 링크 갖다 놓고 콘텐츠 그냥 링크 갖다 놓은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수업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저게 뭐야?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학교 참여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 다 졸업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학부모회를 맡은 임원분들은 다시 리셋이 돼버리셨어요. 오늘 이제 가서 여쭤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시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선생님한테 여쭤볼 건지, 학부모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시고요. 네, 소통이 다 단절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맘카페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돼서, 학부모 권역별 설명회에 다 쫓아다니고 있는데, 어제가 서울 설명회였어요. 거기에서 정말 이런 자기 자녀를 어떻게든 서울대, 뭐, 연고대 보내고 싶은 이런 그 사교육 기관에서 막 그렇게 돈 많은 이런 분들이 대거 몰려오셔가지고, 네, 이런 성토대회를 벌이시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희 단체가 제일 내세우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저희 참학은 공공성과 평등성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든 어디서든 이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 정책이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네, 사적인 그런 이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공공성을 지향하는 정책인가? 그리고 저기 도서상관에 있는 한 학년에 뭐 한두 명 있는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다 똑같이 네, 이렇게 평등하게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인가? 요 두 가지를 두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또 언론이 집중해서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는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이 많다라는 거죠. 학부모 정책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교육부에는 교원 정책관은 있는데요. 학부모 정책과 없고요. 교육청에도 뭐
서울하고 경기도는 유아교육과가 따로 있어요. 근데 서울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과도 초등교육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교사에 관련된 과는 분리가 돼 있는데 학부모 담당과는 이렇게 유아학부모, 초등학부모, 뭐 고등학부모 이런 식으로 분리돼 있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학부모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 팀에 주무관 몇 명이 그냥 유아부터 초등, 중등, 고등, 그다음에 특수 학부모까지 다 담당을 해요. 그리고 학부모 정책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급별로 나눈 게 아니고요. 그냥 학부모 정책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학부모 정책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원인이 이제 뭐 학부모가 다 민원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관공서든 이 민원을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민원인지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민원인을 배제하면 돼라는 식으로 지금 대안이 나오지, 이 민원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분류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필요한 건지, 네, 아니면 뭐 어떤 좀 보완이 필요한 건지, 응답이 필요한 건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조차 대책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학부모만 민원실로 쫓아내면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회복적 정의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쟤 치워줘, 쟤를 강점 보내줘라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구나라는 거를 깨우치게 해서 반성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학부모에 대해서도 똑같이 학부모 배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9월 1일자로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라는 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보시면, 네, 사실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개인이 다 책임지세요. 라는 것들이 쭉 이런 예시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더 들어가죠. 판례를 넣어놔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고발당한 판례도 있으니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관리자가 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해봐서 보통 그 민원인 전화가 와서 말단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요. 어느 조직이든 그 전화 나한테 돌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학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only 그 담임 선생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1학년 3반 학부모 얘기니까 1학년 3반 담임 선생님 책임지세요. 네, 이거는 뭐 나이스 관련 업무니까 선생님이 책임지세요. 학폭 업무니까 생지부장님 책임지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놓지 관리자가 대신 책임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얘기했던 건 네, 선생님들을 더 지원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적어도 초등만이라도 한 교실에 네, 1교실 2교사제를 지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고 예산도 투입되지 않고 심지어 이런 도전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잠깐이라도 다른 곳에 둘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학교에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오는 대안은 학부모 소통을 공식화해 달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전국에 학부모회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이렇게 접수하는 민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학부모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네, 의견으로 제시하세요. 민원이 아닌 의견으로 제시하세요라고 이걸 법제화하고 이거를 공식화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급 학부모회랑 계속 담임 선생님이 정례화해서 소통을 하고 학년에 뭐 부장 선생님이 학년 학부모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학부모랑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고 공식화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학부모들끼리 있으면 그 안에서 자정의 노력을 해요. 내일 뭐 급식을 해요, 안 해요? 내일 뭐 교복을 입어요, 안 입어요? 이런 것들 정도는 밤늦게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학부모들끼리 해결이 되는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급식이 맛이 없어요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는 맛있다고 하던데요. 그 아이가 입맛이 좀 까다로운 것 같고 보네요. 이런 것들 이 집단에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민원으로 또 항의를 받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런 고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법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월에 가정통신문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다 받습니다. 이
제공하시는 정보를 졸업앨범 업체에도 줄 거고요. 뭐 현장 체험학습 업체에도 줄 거고요. 이런 데에 다 줄 것이니 학부모님 사인해 주세요라는 걸 3월에 주는데 거기에 한 줄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학부모 회의도 제공합니다. 1년 동안. 그러면 그게 다 통틀어서 제공한다 사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에 제공하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학급 소톡방을 만들어 주시고 단톡방이든 오픈 채팅방이든 그리고 그냥 나가시면 그 안에서 알아서 그 우리 반 반대표를 뽑고 앞으로는 반대표랑만 얘기하시면 됩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물론 강남의 이상한 학부모들처럼 막 이상한 소통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막 그 선생님들을 그 마녀 사냥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좀 순기능을 가진 소통방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를 좀 이제는 서로가 신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좀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급 대표를 선출하면 그것이 어떤 체계적으로 해서 학부모회의 대의원 소통반까지 연결돼서 이런 공식 기구에서 이렇게 의견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구로에 있는 천안초등학교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네, 그래서 학부모회가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마음밥 어머니에라는 그 학부모 동아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했던 일이 뭐냐면 학부모들이 아이들 놀이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동아리예요. 이것도 코로나 이전에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됐습니다. 저희 창교육 학부모회에서 했던 와글와글 놀이터라는 사업이었거든요. 여기서 학부모들이 하는 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우리 학교 운동장에 우리가 꼭 있을 거야. 그러면 처음에 오는 아이들한테 이런 놀이를 가르쳐 줍니다. 전래놀이예요. 누구나 옛날에 다 해보셨던 이런 전래놀이를 가르쳐 주면 두 번째부터는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줘요. 네. 그러면서 언니, 오빠, 형, 뭐 동생을 다 이 안에서 사귀게 되고요. 굳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그러면서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요. 어, 서로 소통을 해야 가는 거, 서로의 갈등이 있었을 때 이거를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걸 조율하는 거. 네. 싸우면 집에 가야 되거든요. 놀이판이 깨지잖아요. 네. 그리고 어, 계속 똑같은 규칙으로만 하면은 너무 지루하니까 아이들이 규칙을 좀 바꿉니다. 그러면서 창의성이 생기고요. 돌아가면서 순례를 하니까 리더십도 생겨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은 사실 학교 폭력의 대안이 놀이에요. 네. 그리고 중학교는 옛날에 우리가 늘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학급 회의입니다. 지금 이렇게 경쟁 교육 때문에 창체 시간에도 다 네, 자율학습하고 교과 수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학부모가 어깃장을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선생님들도 잘 아세요. 지금 공청회마다 따라다니고 피켓 들고 있는 학부모들 있잖아요. 네,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다. 뭐 아이들 뭐 중학교 엄마 아빠 만들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네, 이런 학부모들이 있는 한 네, 학생인권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혐오 예, 이거 깰 수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를 협력자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네, 교육을 계속 시켜주셔야 되고, 그래야 학부모가 바로 서야지만 교육이 달라질 수 있고, 네, 같은 방향을 보고 한 발씩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거지, 학부모가 계속 뒤에서 이렇게 잡아 끄는 그런 학부모들을 사실 더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페북을 접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접을 정도로. 네, 저도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네, 해결 방안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 최근에 선생님들 그 집회에 몇십만 명씩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오시고, 그래서 아직 교육부에서 어이없는 징계를 때리겠다는 그런 걸 하고 그래가지고, 어이없는 행태라니까 선생님이 단결하셔가지고 처리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또 이제 집회를 하시면서 그 문제를 갖다 대변하게 됐던. 하여튼 교육 문제 그러면 아까 그 예전에 보면은 뭐 사교육 걱정 없는 데다 그다음에 학벌 없는 사회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아주 교육 문제는 한국 사회 너무 이제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그래도
그 두 분, 천경호 선생님하고 이윤경 선생님 이제 말씀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들이 좀 곳곳에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좀 느끼기도 했는데요. 아, 근데 진짜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올해 저희 반에 네, 교회 네, 체험학습 신청한 네, 수가 44번이에요. 음, 네. 예, 신청서를 받고 아이한테 이제 그 허가와 관련된 거 이제 보내고, 음,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보고서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음, 네. 뭐 되게 복잡하죠. 음,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은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학부모의 관계에서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지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거주지가 계층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비슷한 그 가격대의 그 건물들이 쫙 모여 있죠. 이게 뭘 뜻하냐면 어, 지역 간 편차가 대단히 크다라는 거고요. 옛날에는 하나급에 한두 명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하나급에 대다수의 어려운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커요.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와 지금 근무하는 학교가 완전히 끝과 끝이거든요. 요 전에 근무하던 학교는 정말,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이 3분의 2 이상이었고요. 지금은 한 가정도 없어요. 올해. 그 전에 근무하던 지역은요, 다문화 학생들이 80%, 7, 80% 돼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모님들의 생활 방식이요, 사람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면 돈이 없잖아요. 제가 저 어렸을 때 그런 현실이었어요. 가족끼리 어디 여행도 못 가죠. 돈이 없으니까. 집에만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요. 어, 그러면 뭘 많이 할까요? 결국 이제 휴대폰이거든요. 부모도 아이도 휴대폰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더 없어요. 어, 아이만 문제냐? 아니에요. 아이와 똑같은 증상을 부모도 나타냅니다. 건강한 부모를 만나는 게 훨씬 힘들어졌어요. 네. 어, 정말 좋은 부모님 많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건강한 부모님들이요, 다들 자기 일상 사시느라 바쁘셔요. 그래서, 학교에 말씀 잘 안 해주시고요. 그런 좀, 학교를 오해하고 선생님들을 오해하는 부모님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교사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 1대1의 관계거든요. 부모님들이, 네, 우리 반 아이 부모님이 그 선생님에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십니다. 그 모든 걸 누가 다 알까요? 결국 담임 혼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반 학부모님이랑 이야기 나눈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저녁에 한 6시, 한 7시쯤 다 돼갖고 술이 취하셔서 전화하셨거든요. 아버님이었는데 되게 거칠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해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 아이를 엄하게 대하셔서 아이가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지도 못하는 어, 그런 집의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 이제 뭐 아까 윤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걸 이야기하기엔 조금 저도 동료 선생님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 왜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조절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다는 하나가 시간이고 하나가 공간입니다. 그 감정,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데에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요. 어, 그러려면 옆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죠. 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건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 네가 잘못 이해하는 거야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잠깐 갔었는데 한 선생님이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고민이었냐면 나는 학부모님들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왜 다른 반 선생님들이 왜 우리 반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느냐.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체험학습 나가고 싶은데 다른 반 선생님들이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나가서 버스 사고 나면 다 네 독박 쓰는데 왜 하냐. 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걸 안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겠다. 여기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업과 생활 지도.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선생님이 아이들이 만나는 그 장면, 아이들을 더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시고 아이들과 만나는 그 쉬는 시간에서 아이들과 생활지도하는 걸 더 마음을 다해서 만나가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옆반 선생님들과 나누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했구나라고 선생님들도 알게 되실 거라고. 굳이 억지로 선생님의 고집을, 예,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기보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옆반 선생님들에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저절로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나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게끔 좀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어,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은 이게 되게 절차가 복잡해지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감정적인 거리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서로 협력해야 될 시기가 오고 그러려면 더 효과적으로 교육적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만나는 방식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부모 교육과 관련된 책들, 자료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그런 관계를 잘 맺는 해외 사례들도 뒤져보고 있거든요. 네. 뭐 하여튼, 네, 저도 잠깐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전국에 50개의 조직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특히 그러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서희초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게 없대요. 네, 강원도는 강릉에 운양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작은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는 10년 동안 학교 폭력이 한 건도 없었던 학교예요. 그 학교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사와 학부모가 반에서 같이 이런 정례화된 간담회를 하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서희초 이후에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있으니까 그 학교라고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다린다는 거죠. 요번 모임 때 요 얘기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학부모랑 교사가 같이 그렇게 소통하는 이게 좀 체계적으로 된다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서희초 이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저희 단체로 맨날 학부모들이 민원 전화 오고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도 사례를 발표하자였어요. 네. 이상한 교사의 사례를 모아서 발표하자.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막았습니다. 사실 예. 그 학부모가 훨씬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 그 사례를 모으면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근데 그거는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서로의 문제를 불거지게 하고 그렇게 서로를 고발하는 식으로 간다 한들 뭐가 해결되겠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그리고 이게 좀 더 시간을 두자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게요. 지금 이렇게 일이 불거진 거는 코로나 이후에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모든 걸 전면 등교했던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도 코로나 시기에 교생 실습을 온라인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상대하는 법, 학부모를 상대하는 법을 모르고 그냥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셨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부의 교원 양성 체제 혁신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한 20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교원의 임용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사실 임용고시를 통과하면 교사가 되니까 노량진 교사라는 얘기를 해요. 심하게는. 근데
교사도 적어도 인턴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그게 뭐한 학기가 됐든 1년이 됐든 그래서 상호 간에 이 일이 적성에 맞는지를 그 보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인턴 과정에 교사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게 아니라 네, 서로의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 접하는 기간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불거져서 그런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김현수 원장님이라고 명지병원의 이제 원장님도 계속 이 코로나 시기에 책을 낼 때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라든지 코로나를 상처받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셨잖아요. 회복기가 필요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서로가 상처받고 서로가 막 학생 인권 운동하는 친구들은 나도 죽어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어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까? 그리고 학부모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학부모가 죽어도 이럴까? 막 이런 얘기를, 이거는 지금 모두가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울증이나 뭐 이런 자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모든 방면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라도 저는 3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교과석 일체 진도 나가지 말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도 뭐 대한민국 최초의 미래학교라고 하는 창덕여중은 이 3월의 둘째 주까지,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수업을 일체 안 나가고 2주 동안 이걸 뭐 미래학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서로 가정 중심의 뭐 학습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적응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교육과정에 의한 적응기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의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이런 적응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단의 조치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하지 않으면 좀 강제성을 두고 학부모들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교육 몇 가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아는 좋은 선생님들이 다 명퇴를 하셨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이런 학년 모임도 제대로 안 되고 공부 모임도 안 되고 이 책 읽고 같이 얘기해 보자라는 것도 일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하고 싶은 선생님이 오히려 이렇게 좀 질책을 받는 왜 너만 튀어? 너만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 이런 식으로 되고, 네, 체험학습을 우리 반이라도 진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 공격을 받고, 이런 문화는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계속 젊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거고, 네, 옛날을 생각하는 그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있던 선생님들은 계속 명퇴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좋은 선생님, 좋은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동안, 저도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둘째 아이가 고3이라서. 그동안 빨리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 이렇게 오늘 좋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 참가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수녀님들, 이렇게, 질문하실 거라든가, 아니면은 오늘, 성경호 선생님, 이윤경 선생님 한 말씀, 이렇게, 한 말씀씩 나눠주시고,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나눠주시고, 오늘 진청이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평일 저녁 시간에 네, 학교 이야기 귀 기울여 잘 들어주셔갖고 또 많이 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도 학교가 음, 있어야 사회가 유지되지 않나. 사회의 최후의 보루는 음, 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교실을 지키고, 교실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더 힘을 얻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제자리에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이제 대전에서 군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 요번에 이제 그 서희초 선생님이 저희 큰아들하고 동갑이고 그리고 큰아들이 군대에서부터 이제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모두를 아프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좀 같이 힘을 모아서 다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아이들이 되고 그 안에서도 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모두가 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어른으로 네, 우리가 그렇게 받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아이들한테 좀 다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그런 따뜻함을 느껴서 제가 요즘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되게 좀 몽글몽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너무,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평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기증도 환영합니다.